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여보,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당신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30년을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에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뭘 또 그렇게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팔순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권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권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기막혀 합니다. 그럼에도 권 씨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는데 그 자식도 다 큰 마당에 이제는 좀 속 시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가정보다는 부모에게 쓰기 바빴던 남편. 그런 남편 때문에 권 씨는 자식 키우고 살림을 하고 집을 늘리느라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집에 용돈을 줬던 남편과는 달리 먹고 살기 바빴던 권 씨는 친정에 제대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덕에 편히 살았지만 권 씨의 부모님은 못날 딸을 둔 덕에 70까지 일을 하셨죠. 물론 자의로 그러셨던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 시모 노후까지 권 씨 보고 책임지라는데 권 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던 집터는 큰아들에게 홀랑 뺏겨서 맨몸으로 권 씨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시모를 받아줄 만큼 권 씨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 씨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시부모에게서 남편을 뺏어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살던 등에 지고 살던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였죠. 권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권 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태주신 뒤에는 당신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권 씨의 남편은 결혼할 당시 빈털털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됐다는데도 모아둔 돈 하나 없었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걱정되긴 했죠. 하지만 권 씨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도 있기에 신혼은 그럭저럭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의 노후는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요?
저희는 뭐 임대업해요. 상결례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매달 월세를 받고 있어서 그 외엔 딱히 일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던 남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무척 멋스러웠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쳐서 그 자리에 있던 권 씨의 가족들은 권 씨의 시집이 재력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권 씨도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었고 말이죠. 아니, 그래도 돈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러란 법이 있나? 각자 자기가 번 거 관리하고 생활비만 내면 되지. 그게 뭐야? 부부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경제권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월급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돈 쓸 일 있을 때 서로 눈치 보는 게 싫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재정 상황을 서로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나 싶었습니다. 집도 사고 나중에 애도 키우고 하려면 모든 걸 서로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바꾸는 거지. 어차피 한 사람이 월급 다 받아서 용돈 주는 거나 생활비 미리 떼서 주고 나머지 용돈 쓰는 거나. 남편의 말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 들렸지만 얼마 못 가서 허점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한데? 당신 월급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쓰겠다고. 우리 둘 생활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남편은 결혼이 아니라 친구끼리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용돈 쓸 거 빼고는 다 줘야지. 그래야 적금도 들고 하지. 나 쓸 거 빼고 준 거야. 뭐? 어디다가 다 쓰는데? 그러자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내뱉는 대답에 권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시계를 샀다거나 사치를 했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왜? 왜 드리는 건데? 왜냐니?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결혼 전부터 스스로 쓸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시집의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남편.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왜 이 남자는 돈도 한 푼 못 모았나 싶었는데 그게 부모에게 주는 용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대신 모아주었던 것이었다면 결혼할 때 줬을 테니 그건 시부모님이 전부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남편은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권 씨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놓을 수가 있는지 몰랐죠. 어머님, 아버님 여유도 있으신데 어째서 당신이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데. 권 씨는 시부모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얼마 안 돼서 생활비 안 드리면 부족해. 월세가 얼마 안 된다니? 임대업을 하신다는 시부모님이 세가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속으로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단독주택 2층을 개조해서 단칸방을 몇 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다 차 있지만 나오는 월세는 한 사람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누구도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총각일 때부터 생활비를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일은 안 하시고? 그게 아니면 형님은 뭐 하는데 당신 혼자 용돈을 드려?
내가 가까이 사니까. 그리고 몰라. 형님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지. 남편의 태도를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권 씨였어도 깐깐한 큰아들보다는 맹한 둘째 아들이 나았겠죠. 권 씨가 화가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생활비 더 내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문제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왜 상관이 없어? 당신 버는 돈 대부분 어머님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용돈 줄여서 드리는 거잖아.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만큼 친정에 용돈 드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당신 마음이지. 하지만 그랬다가는 권신의 집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촘촘하게 미래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부모님 부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월급의 절반을 떼서 권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반이지 각자 그만큼씩만 모으면 식비, 관리비 등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은 일절 없다가 결혼하니 시집에 용돈 주고 경제 상황은 터놓지도 않으니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자신의 월급을 알뜰히 잘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은 그녀를 남편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이라고 내놓는 돈은 매달 들쑥날쑥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줘? 아, 이번에 어머니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뭐? 그래서 당신이 샀다고? 그럼 어떡해? 냉장고 없이 사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좀 적어.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이번엔 좀 봐줘. 아니, 생활비만 내면 끝이 아니잖아. 우리도 돈을 좀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안 와도 점심값도 아끼며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냉장고를 당신이 사드리냐고.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통장엔 5만 6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월급이 들어오려면 꽤나 남았는데 말이죠. 남편도 미련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정 뻔히 알면서 아들에게 냉장고 사달란 말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면 한창 때였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모인지라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나도 당신한테 통장 보여달란 소리 안 하잖아. 어떻게 신경 안 써? 나도 보여줄까? 통장? 권 씨는 꾸준히 적금도 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을 봐도 제일 싼 거만 샀고 외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줄줄 새니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내보다도 건강한 부모가 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죠. 권 씨가 애를 낳고 몇 달간 쉬게 되었을 때는 나 죽겠다 난리치는 바람에 남편도 약속된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것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해봐. 나도 얼른 다시 일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왜? 애 낳으면 뭐든 다 해주실 것 같더니. 한번 물어는 볼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당한 게 많아 그런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쭤봤는데 애는 못 봐주신대. 왜?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시잖아. 혹시나 허리 다치면 안 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못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못 봐달라는 말은
그냥 며느리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몇 달만 아이를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당연히 손주를 봐줄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 씨의 시모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권 씨는 애 키우며 살림하며 늘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에는 다시 복직해서 일까지 하면서 슈퍼우먼처럼 살았죠.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 보태서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살았다면 훨씬 풍족하게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팔자는 따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엄마 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딜 가는데? 어머님 어디 나가신대? 아니, 백화점 가셨는데 짐이 무거워서 버스 타고 못 가신다고. 짐? 세일한다고.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봤자 백화점 물건일 텐데 그 정도 수입으로도 옷은 곧 죽어도 백화점 것만 입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린 용돈으로 어떻게 쓰시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를 하며 사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죠. 시집 잘 만나는 건 로또와 같다고 하던데 권 씨는 옛날부터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일만 엮이지 않는다면 권 씨 부부는 싸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되려 남편은 이해를 못해준다며 권 씨에게 매정하다고 했죠. 당신은 효도가 병이야. 권 씨가 가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밥그릇보다 부모 밥그릇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으면 칭송이라도 받았을 텐데. 누군 부모가 안 중요해서 안 챙기는지 열불이 났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부모를 제 살을 잘라 챙기니 같이 사는 권 씨의 속만 썩어났죠. 하지만 나중에는 권 씨도 어느 정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조금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번 것을 시집에 퍼주면 그건 화가 날 일이지만 애초에 능력이 없어 조금밖에 못 벌어온 걸 어쩌나 하고 상상하면 좀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게나마 월세를 받고 있고 땅과 집이 있기에 시부모님도 재산이 없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작은 아들 좀 더 챙겨주시려나 보다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 권 씨가 이제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요즘엔 노후 준비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결혼할 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했고 남편의 정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 씨 또한 몇 년을 더 일할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어 세입자는 안 들어온 지 오래였고 1층도 보수에 보수를 거듭해서 누더기 같았습니다. 건물값은 없을 테니지만 그래도 땅값은 나올 것이었습니다. 인근까지 개발이 되네 마네 하는 소문도 있었으니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팔고 나와서 조그만데 방을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셨으면 하는 게 권 씨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그 땅을 담보로 예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처분해도 돈은 안 될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월급을 평생 바쳐가며 부양했는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장남은 다 옛말이었습니다. 부양하는 사람 따로, 득보는 사람 따로였죠. 권 씨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말았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더라도 당연히 큰아들네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권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외출해 있을 때였는데 연락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어쩐 일이세요? 팔순이 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행색만 보면 권 씨보다 나았습니다. 고생을 안 하며 살다 보니 주름은 있을지언정 피부도 반질반질했고 옷도 그 화려함에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 뒤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했죠. 권 씨와 시모의 사이는 살갑지 않았습니다. 늘 권 씨에게 인색하다고 면박을 주었고 하도 남편에게 권 씨의 흉을 보는지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인색해진 이유는 시어머니가 더 잘 알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보다도 부모를 먼저 챙겼고 늘 권 씨는 쪼들리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쉬는 날도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찌든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지 토요일 아침 일찍 쳐들어온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해 50세부터 한량처럼 산 시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꽈리고추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반찬 좀 해주려고 왔지.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생전 찾아와서 밥 내놔라는 했어도 뭘 차려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기름은 어딨냐? 여기요. 그래. 고춧가루는 있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냉장고며 찬장이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쉴 새 없이 권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호박도 사왔거든. 그것도 볶아주려고. 그거 반찬 2개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데.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권 씨를 괴롭히는지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라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주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리가 없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였습니다. 들기름 있냐? 아니요. 들기름 안 먹어요. 참기름 쓰지 말고 들기름 써. 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몰라. 그래도 내가 와서 해주니까 좋지? 아, 네. 그래. 얼마나 좋냐? 같이 살면 이렇게 시애미가 반찬도 해주고 말이야. 그 말에 권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가정을 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가질까 싶었죠. 잠시 뒤에 남편이 도착했고 권 씨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자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엔 오고 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간다. 집도 가까운데 왜 굳이 묻고 가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팔순 노인을 쫓아낼 만큼 모질지 않았던 권 씨는 이부자리를 봐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앞으로 자신이 쓸 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아기가 제대로 맞는지도 들여다보며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
권 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해명해. 아니, 엄마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큰형님네로 가야지. 지금 현성인에 들어와서 살고 있대. 시조카 내외가 함께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는 큰 형님. 양심이 있다면 시조카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살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의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내가 뭘 다 갖다 바쳐. 생활비 줬잖아. 내가 당신 와이프야, 룸메이트야? 생활비만 주면? 이 집으로 이사는 어떻게 왔는데? 내 월급 쪼개고 쪼개서.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게 모아서 산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세탁기가 고장났나 에어컨이 고장났나 고민할 시간에 나는 혼자서 치열하게 살았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그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이제라도 드려. 거봐. 또 생각 없는 소리 하지? 나는 뭐 불효자라 안 드려.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모시고 살아. 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나가래?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이게 어째서 당신 집이야? 내 명의인데. 아니, 명의는 그래도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이지. 이 집에 당신 돈이 몇 푼이나 들어갔는데? 그러자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셈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생활비의 절반밖에 안 주며 살았으니 말이죠.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당신 번 돈? 10원, 아니 1원도 안 들어갔어. 대출 받은 것도 내 월급으로 다 나갔고. 지금도 내고 있어. 당신은 이 집 대출 원금이랑 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지. 기여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했지. 우리 집에 하진 않았잖아. 내 집 타령할 거면 어머님 집에 가서 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정해? 그래? 매정한 사람 돼서 어머님 안 모실 수 있으면 내가 매정한 사람 할게.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두고 이불을 챙겨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권 씨와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쯤 시어머니는 또 지나가다 들렀다며 권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있던 권 씨는 또 예정에 없던 손님을 맞아야 했죠. 너는 쉬고 있어.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저 밥 안 먹어요. 생각 없어요. 너 생각 없어도 애비는 차려줘야지. 또 부엌이 헤집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남은 세월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살림해 줄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둘밖에 없는 집에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남의 손을 빌릴까요? 예전에 애 낳고 일을 못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나 몰라라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을까봐 못 봐준다던 허리는 팔순인 지금까지도 참 꼿꼿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책임지라며 밀고 들어오려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아니, 증오스러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묻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비는 늦는다니? 모르겠어요. 아이고, 밥 식는데. 어머님 먼저 드세요. 애미야, 네. 나 밥 많이 안 먹는다. 네? 집에서 이렇게 살림 해줄 테니까. 그저 용돈 조금 쥐어주면 돼. 그리고 더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나 내주면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도대체 권 씨에게 좋은 부분이 어디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힘들게 벌어서 집 사고 자식 키워놓고 이제 겨우 노후 준비하나 싶은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나랑 살기가 싫다는 말이야? 권 씨가 절대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하자 집에 온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죠. 나 데리고 살기 싫으면 말어라. 나도 싫다. 나 혼자 살 테니까 방 한 칸 구해서 월세나 내줘라. 그러세요. 애 아빠가 내주겠죠. 그럼 너는 며느리가 돼갖고 시애미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 들면 그때도 외면하겠네. 네. 병원비도 애 아빠가 낼 거예요. 뭐야? 여보, 안 말려. 당신이 보증금이랑 월세 내드려. 어차피 당신 돈이잖아. 아니 내 돈으로 보증금까지 어떻게 내? 아니면 형제들끼리 뭐든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매정하다. 매정하다는 말을 이 집 식구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나 싶었습니다. 매정? 당신이랑 여태 산 것도 정이 넘치는 걸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권 씨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 왜 또 그 얘기야? 갈라서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고, 나는 혼자 살고. 이혼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야? 지금이 더 복잡해. 그래 놓고는 뭐 아파트가 당신 거네 어쩌네 하려고 그래? 이건 내 거 맞아. 그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평생을 생활비 통장에 각각 돈을 넣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돈이 한 푼도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은 것은 은행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금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줬던 3천만 원과 권 씨가 모은 돈으로 한 것이었으니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권 씨는 재산을 모았고 남편은 부모를 부양했으니 서로 길이 달라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 내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있으면 당신이 찾아봐. 그러자 두리번 거리며 집안에 있는 가구나 식기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그릇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그러자 화가 난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자신의 것은 찾진 못한 것 같았죠.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아. 나도 이제 혼자 맘 편히 살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좀 챙기고.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으니 말이죠. 남편은 권 씨가 그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권 씨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할 정도로? 아니,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이러지 말어. 어머니도 형님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 상의는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나는 그 집 식구에서 이제 좀 빼줘. 권 씨는 다음 해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집은 온전히 권 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관리했기에 줄 의무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보증금 해. 그리고 당신은 이제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인생이었지만 덕분에 악착같이 살아서 10년 정도 더 일한다면 노후엔 그래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고 어쩌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 뒤로는 남편에 대한 소식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 거기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없긴 없었죠. 권 씨는 이제야 좀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벗어 던진 것 같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